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엔 드디어 유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로마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훈족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원래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유럽 근처, 유럽의 북부 지역 근처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서 주로 이제 목축, 수렵 뭐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었었는데 이 지역에 훈족의 공격이 오게 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마 제국에게 의탁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이 이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자 아예 그 안에서 나라를 세워버리게 됐고 이거 과정 중에서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유럽 지역은 말 그대로 대혼돈의 시기가 왔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 개의 게르만족 국가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았었죠. 뭐 반달 왕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프랑크 왕국이라든가, 뭐 롬바르디아 왕국이라든가 같은 여러 개의 왕국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이런 왕국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금방 망해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모든 지역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바로 뭐냐면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프랑크족은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금방 망해버렸는데 왜 프랑크족들은 이때 당시에 금방 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 이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즉 다른 게르만족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래 있었던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멀리,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건너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프랑크족의 경우에는 원래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지 않은 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영토를 점차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공격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되면 다시 또 그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토교로 개종을 되게 빠르게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게르만족들의 경우에는 크리스토교를 믿지 않았었느냐? 물론 크리스토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크리스토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크리스토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사실은 그들이 주로 믿었었던 그런 종교가 원래 정통 로마 쪽에서 인정하는 크리스트교의 여러 가지 파들 중에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파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타나시우스 파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트교의 종파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 종파가 아닌 아리우스 파라고 하는 그런 종파를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게르만족들이 각 지역을 정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늘에 계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파와 그 다음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원주민이었었던 바로 로마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런 게르만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되게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프랑크 왕국의 경우에는 메로빙거 왕조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서 크리스토교로 개종하게 되자 당시에 로마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국가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교황이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웠을 때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었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이미 그 전에 이 크리스토교 자체를 국교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동로마 쪽이 되게 많이 번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서로마 지역 같은 경우는 번성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었습니다. 때문에 서로마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서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로마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는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곳 자체를 바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서로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되니까는 당시에 서로마 지역에서는 이 로마에 있었던 이제 그 대주교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로마가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자 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이 로마의
있었던 그런 성직자가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성직자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바로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교황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걱정인 것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로마의 시민들이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게르만족들이 전부 다 이단파 그리스도교를 믿거나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교 자체를 믿지 않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가 당시에 갑작스럽게 프랑크 왕국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로마 교황이 인정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겠다고 딱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을 지지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여러분들 이 게르만족의 왕국들은 원래는 맨 처음에 시작이 뭐 수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목 뭐 이런 것을 했었던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교회들은 바로 국교가 됐잖아요. 국교가 되면서 중복돼 가지고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행정구역당 한 개의 교회만 설치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전부 다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교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명단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바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지배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싶어도 누가 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걷죠. 근데 그게 누가 있는지 알고 있는 데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바로 프랑크 왕국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프랑크 왕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종교를 바꿨을 뿐인데 바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바로 자기네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명단을 알아가지고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힘이 강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당시에 이슬람 제국이 이때 당시에 이 유럽을 엄청나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뭐 대충 그릴게요. 자, 유럽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쪽이 스페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스페인이 있었던 이 지역을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는 사실은 우마이야 왕조, 기억날까요? 이슬람을 배울 때에 바로 그 우마이야 왕조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슬람 세력이 파죽지세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바로 언제든지 간에 유럽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촉각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이베리아 반도 근처에 바로 이슬람의 군대 일부가 넘어와 가지고서 침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로 프랑크 왕국의 궁제, 즉 국무총리, 뭐 이급에 해당됐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바로 카를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기 휘하에 있었던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이슬람의 침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바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교회와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의 정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바로 8세기 후반 때쯤에 카를루스 대제에 가가지고서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카를루스 마르텔 다음 때에 이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 즉 국무총리를 담당했었던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메로빙거 왕조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른바 카롤링거 왕조가 그때 당시에 시작이 됐다는 것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피핀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지금 진짜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믿고 있는 종교인 바로 그리스도교, 바로 그 그리스도교의 최고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교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왕이 진정한 왕이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왕이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이때 당시에 교황에게 물어봤고, 이 말뜻을 알아챘었던 이때 당시에 교황은 당연히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며, 바로 그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피핀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왕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자기가 왕이 된 거에 대해서 교황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교황에게 이 이탈리아 반도 있죠? 로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로마의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그 지역을 아예 이 로마 교황에게 그냥 줘버려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있는 바티칸 공국이라고 교황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그 바티칸 공국의 원조에 해당되는 교황령이라고 하는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카롤린거 왕조와 그 다음에 교황청 간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지게 된 그 상황에서 다음 때 왕이었었던 카를루스가 왕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때 당시에 카를루스 대제는 영역을 엄청나게 많이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당시 영국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이제 옛날 소로마가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 유럽, 현재 프랑스 지역과 독일 일부 지역까지도 장악을 하고요. 프랑스가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 장악을 하고요. 좀 더 동쪽으로 나가가지고서 이 서로마가 장악을 하지 못했었던 독일 지역까지도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그래도 이 이탈리아 반도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는 건 아니었었지만은 당시에 이탈리아 중부 이상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세력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당시에 이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 중에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에 볼 수 있었던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이 있던 지역의 대부분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비록 카롤린거 왕조하고 이 교황청이 서로 유착 관계에 있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롤린거 왕조가 교황청을 보호해준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카롤루스 대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잠깐만 지나가신 김에 우리 교황청 와주시죠 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카롤루스 대제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갔죠. 가가지고서 교황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러 갔을 때 드디어 만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교황이 원래 이제 소로마 황제의 그 황제의 관이잖아요.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바로 서프라이즈로 바로 서로마 황제의 관을 이때 당시에 카롤루스 대제의 머리 위에다 그냥 씌워져 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 그대가 망해버렸었던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황제가 된 것입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차지했었던 그런 나라는 자칭 이제 서로마 제국이 된 거죠. 진짜 서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카롤루스 대제는 옛날 서로마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지 공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역을 이렇게 많이 넓혔는데 이 넓힌 영역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적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서 행정 업무 같은 것을 알려고 한다면 당연히 문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서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 그 문서 안에 쓰여지는 글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고 하물며 당연히 고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학교 같은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카롤루스 대제는 다시 어느 정도 이 유럽 전체가 좀 안정화가 되게 되자 궁정학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중요한 여러 명의 관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수도원은 이제 수도사들, 성직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서로 수양을 쌓는 그런 곳이라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수도원에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먼 옛날에 있었던 책들 있죠. 이런 책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책들이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이 책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책이 바래지면서 이제 거기 적혀 있는 지식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옛날에 쓰여져 있었던 건 책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 쓰여져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새로운 책에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이 옮겨 적는 걸 읽어서 우리는 필사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원에서 바로 이 옛날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고전 문화들을 필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무너졌었던 그리고 없어졌었던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시 한번 잠깐 부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혹자는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부르냐면 카롤루스 대제 때에 일어났었던 일종의 르네상스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르네상스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규모가 좀 작았던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카롤루스 대제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대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EU 있죠, 여러분들? 이 EU를 구성하는 나라들의 그 시작점은 자기네들의 공통된 조상이라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게르만족이잖아요. 게르만족 중에서 자기네들을 통합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카롤루스 대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롤루스 대제를 EU, 유럽 연합이 바로 통합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잘 나갔었던 카롤루스 대제.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좀 바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게르만족의 대표적인 그런 풍습 중에 하나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에 대제가 죽은 다음엔 그 다음에는 바로 영토를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유럽을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예요. 가운데 지역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두 개의 영토 지역은 동프랑크와 그다음에 서프랑크로 나눠가지고서 아들들에게 이것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중프랑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장남이 이어받았었던 중프랑크 이 지역에 바로 이 장남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땅 자체가 사실상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그 동생들은 바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 땅을 뺏어 먹게 되었고 그 뺏어 먹는 과정 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전쟁이 벌어지다가 베르댕 조약과 멜센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탈리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머지 전부 다를 동프랑크와 서프랑크가 나눠서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현재의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와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첫 번째 지금 현재 프랑스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독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프린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별표 1개 빈칸에 적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밑줄 치겠습니다. 유럽 북부 발트해의 농경 및 목축과 수렵을 하던 민족 밑줄. 4세기 말 누구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훈족이죠. 훈족의 압박으로 서로마 제국 영토로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줄에 서로마 멸망. 자, 프랑크 왕국의 성립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번영의 원인은 동감 1번. 원 거주지로부터 이동 거리가 짧았음. 동감 2번. 빈칸 적겠습니다. 무슨 교로 개종했다고요? 바로 프랑크 왕국을 이뤘었던 그 왕조 자체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하여 로마 교회가 지지 이렇게 돼 있죠. 로마 교회가 띄고 그 다음에 지지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빈칸에다가는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클로비스, 여기다도 적었죠? 클로비스라고 적어주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왕의 이름이 클로비스였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바로 8세기 초에 이슬람의 침입을 방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카롤루스 마르텔. 자,
그리고 별표 2개 역시 카룰루스 대제 기억해줘야겠죠. 동감 1번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빼놓은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이베리아 반도 이 지역은 이제 이미 이슬람이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지역은 약간 좀 예외였습니다. 좀 복잡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카룰루스 대제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누구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았었죠? 바로 교황이었었죠. 자,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고 동감이 3번. 바로 크리스트교를 전파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카룰루스 대제는 크리스트교 전파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동감이 4번. 학문과 교육을 발전시킵니다. 바로 궁정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고전 문화를 필사 뺏겼었죠?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고전 문화를 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게르만족의 전통과 그 다음에 이 서로마 제국, 특히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였었던 공통된 종교였었던 크리스트교, 이것들이 전부 다 합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문화 자체의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별표 하나 칩니다. 분열에서는 대제 사후 밑줄, 분할 상속 박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중프랑크, 서프랑크, 그 다음에 동프랑크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중간에 장남이 먼저 죽게 되면서 바로 양쪽 간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세 개의 프랑크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바로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되면서 현재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운데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뺏으려고 했었던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의 이 왕조들 자체도 자식운이 없었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서프랑크와 그 다음에 동프랑크의 왕가가 대가 끊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열심히 좀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이민족이 갑자기 이 지역에 또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이 게르만족보다도 훨씬 더 흉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건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북쪽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 즉 노스 게르만, 즉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때 당시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되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여겨졌었던 노르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덴마크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최대의 야만인들이었었어요. 바로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바이킹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교과서 234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훈족은 이미 없어졌지만 동방에 있던 또 다른 민족이 한 번 더 침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막아내긴 했었지만은 바로 결과적으로 유럽의 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자르족, 이 마자르족이 침공하게 되자 노르만족들, 여러분들 정말 미친 듯이 아무데나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데는 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배를 되게 잘 사용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에게 각 지방의 노르만족의 공격을 받게 됐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왜? 이미 분열됐거든요. 왕들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왕들겠다고 미친 듯이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지방 돌볼 여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났냐면, 자, 프랑크 왕국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이 바이킹의 공격, 즉 노르만족의 공격, 그 다음에 마자르족의 공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잘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일단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지역에서 내가 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들이 침공하면 내가 어쨌든 간에 집에 있는 시칼이라도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시칼 들고서 싸우면은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스스로 적들과 싸워가지고서 죽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무장을 하려고 한다면 철을 사야겠죠? 철을 갑옷처럼 만들어야겠죠. 이런데 이것을 갑옷처럼 만들려고 할 정도의 부자가여야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빈농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어느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여유를 계속해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 데 쏟아부어 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적들과 잘 싸우는 무사로서 이때 당시에 짠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방에 있는 여러 명의 세력들이 스스로 무력을 갖추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을 바로 이제 우리는 기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혼자서 싸우면은 적들과 혼자서 싸우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기사들은 자기보다 좀 더 세력이 있거나 더 잘 싸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5명 정도의 뭐 무기 같은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서 쳐들어온다. 근데 난 무장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면 5명은 내가 잘하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100명 쳐들어온다. 나 혼자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보다는 좀 더 많은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서 날 좀 보호해 주세요. 날 좀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해 주는 대가로서 내 토지를 좀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토지를 이제 나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그 사람에게 야, 네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네가 그냥 가져. 은혜롭게 다시 돌려줄게. 바로 이렇게 은혜롭게 다시 돌려준 토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은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바로 내가 확실하게 널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봉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주종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종관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력이 좀 작으면 제후가 되는 것이고 세력이 제일 세면은 왕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주종관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즉, 먼저 토지를 매개로 합니다. 이 봉건제도 안에 이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매개로 합니다. 즉, 토지를 누구한테 주냐, 마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토지를 매개로 하고 두 번째, 주군의 경우에는 충성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이제 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줘요. 이 주는 토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봉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부하로 임명한다. 이것을 이제 제후로 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토를 준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제후에게 수여를 주죠. 이 줬었던 그 토지는 제후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대신에 이 봉신, 즉 토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군에게는 항상 군사적인 봉사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즉 주군이 어딘가를 공격하러 갈 때는 나는 반드시 같은 이 주군에게 충성을 바쳐가지고서 스스로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군대를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서 주군의 군대와 같이 합류해서 적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이때 당시에 이 주군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봉신은 주군에게 토지를 받잖아요. 이때 당시에 받은 토지는 사실은 토지라기보다는 바로 장원이라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마을 단위예요. 토지하고 마을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바로 이 장원인데 이 장원에서 봉신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징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징세와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었던 그 토지를 줬었던 주군 있죠? 주군은 제후가 혹은 기사가 자기가 받았었던 이 봉토인 장원에서 재판권과 그 다음에 징세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섭을 할 수 없는 이 봉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이것은 불입권, 들어오지 않을 권리,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는 결과적으로 이 토지를 매개로 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지가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주군과 봉신과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돼요. 즉, 한쪽이 토지를 빼앗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충성을 혹은 군사적 봉사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즉 양쪽 다 주군은
봉신에게 토지와 군사적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봉신은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와 충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양쪽에 어느 한쪽에도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깨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관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바로 옛날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 여러분들 주나라의 봉건제의 경우에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런 관계가 다 있긴 있었지만 거기다 플러스 제후와 그 다음에 왕은 혈연적인 관계였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남남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또 한 가지, 결과적으로는 이 왕은 지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즉, 이 제후는 바로 자기의 봉토 안에서는 그 지역의 왕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은 중앙 집권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 분권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지방 분권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별표 두 개 칩니다. 봉건제의 성립에선 동그라미 1번 프랑크 왕국의 분열, 동그라미 2번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노르만족, 그 다음에 마자르족 등 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동그라미 1번 지방 세력가들이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계급을 일컬어서 우리는 다 통틀어서 기사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후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사인 거예요. 왕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사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바로 왕과 제후들을 대상으로 이 기사들은 주종관계를 계약을 합니다. 그럼 주종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이 무엇을 매개로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까? 바로 토지죠. 동그라미 2번 주군, 제후나 왕은 봉신, 제후나 기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토지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자, 그래서 주군에다 박스, 주군, 그 다음에 제후나 왕까지 박스 치고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봉신, 제후나 기자에게 토지, 봉토 이것을 수요 및 군사적 보호. 자, 봉신 박스. 자,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 및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충성 맹세를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봉신은 봉토 내에 간섭받지 않는 재판권과 징세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권한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불입권 혹은 불수불입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주군과 바로 봉신 간의 관계는 쌍무적 계약관계였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1번 쌍무적 계약관계, 동그라미 2번 지방 분권적 봉건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토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영주, 토지를 받은 사람이어서 영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주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런 자급자족적인 농촌 공동체입니다. 토지까지 포함하는. 그런데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넓은 영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토는 사실 바로 영주 소유의 토지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전부 다 영주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농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들은 바로 농촌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빌려줍니다. 이 토지를 어느 정도 빌려줘요.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 4일 이 정도의 기간은 돌아가면서 영주가 직접적으로 이제 경작하는 토지가 있죠. 이 토지에 와가지고서 일을 하게 해요. 대신에 바로 이 농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 영주가 그다지 거의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영주가 갖고 있는 장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농노, 즉 농사를 짓는 노예란 뜻이긴 한데 문제는 노예는 아닌데 일반 평민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농노 경작지를 꾸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농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노의 집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회가 바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회다 보니까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주 독점 시설이 있어요. 즉 영주는 바로 이 지역에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있죠. 밀가루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밀을 빻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빻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앗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앗간 같은 그런 시설이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은 영주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노 누구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만들면은 영주가 와서 전부 다 철거해버려요. 그리고서 여기 살고 있는 농노들은 여기 와가지고서 이 영주의 독점시설에 와가지고서 얼마간의 이용료를 내고서 이것을 전부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주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생활들은 전부 다 영주가 갖게 되는 시스템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농촌에 농사 짓는 방법은 바로 삼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됐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에 있는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키워요. 그리고 수확을 했어요. 또 그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농작물은 전년도보다도 수확량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왜? 땅에서부터 빨아먹는 특정 영양분이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같은 농작물을 또 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농작물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왜? 더 이상 빨아먹을 영양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때의 농부들은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같은 곳에다가 계속해서 같은 농작물을 키우면은 거기가 이제 그 땅의 그런 힘이 약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힘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토지가 그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A라고 하는 토지에다가는 바로 봄철에 농사를 짓고 B라고 하는 그런 그 농경지에다가는 바로 가을철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그런 토지는 쉬게 해요. 다음 해는 바로 A를 쉬게 하고 B를 봄철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C를 바로 가을철에 농사 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이 토지의 힘을 키워주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즉 이때 당시 이렇게 토지를 씌워주게 된다고 한다면 뭐 지나가던 뭐 강아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새라든가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뭐 식물들의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이 토지의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서 토지의 힘이 바로 다시 보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형태의 돌아가면서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그 농토를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서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그런 방식을 읽어서 우리는 삼포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농노는 어떤 사람이냐? 농노에게는 노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노예라고 하기에는 또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먼저 권리가 있습니다. 농노는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집이 있어요. 노예가 집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토지도 잘하면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에게 빌린 거 말고 바로 자기 소유의 토지도 가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심지어는 결혼도 합니다. 가끔가다 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심지어는 적들이 나타나면 영주가 심지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농노가 영주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좀 많긴 합니다. 첫 번째, 마음대로 집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영주의 허락을 받으면 이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면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시설물 사용료 같은 것은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영주의 독점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바로 영주에게 항상 납부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듯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토지에서도 약간이나마 바로 이제 세금을 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영주 직영지에 가가지고서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를 가가지고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 바로 이 노동력으로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사람의 많지는 않지만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되게 웃긴 게 결혼하면 혼인세도 내야 돼요. 뭐죠? 여러분들 더 웃긴 것은 죽으면 죽었다고 세금 내야 돼요. 왜? 바로 죽으면 영주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만큼 영주의 바로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바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영주가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당시의 농노는 노예는 아니에요. 근데 노예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삶을 사실상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바로 중세사회 때는 바로 이러한 영주와 그 다음에 농노가 살아가는 장원제가 기반이 되는 바로 주군과 봉신이 바로 서로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의 국가로서 이 국가 자체가 운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동가미 4번의 장원제. 자, 별표 하나 반. 자, 장원 박스.
장원은 영주, 죽은 혹은 봉신들이 소유했었고 그 다음에 지배했었던 자급자족적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농촌 공동체. 심지어는 이 봉신에는 수도원, 그 다음에 성직자 이런 사람도 다 들어가요. 근데 그들의 경우에 왜 그랬냐? 바로 바이킹이 쳐들어오잖아요. 바이킹이 쳐들어오니까는 이 바이킹에게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직자가 직접 칼 들고서 싸우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힘셌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대신에 바로 이 힘센 사람들은 그러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에게 보호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수도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주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강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대신 지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마저도 이 봉건제 안에 같이 소속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구조에서는 동그라미 1번 영주지경지와 동그라미 2번 농노경작지. 자, 동그라미 3번 영주의 성, 동그라미 4번 농노의 칩, 동그라미 5번 교회, 동그라미 6번 영주의 독점시설, 예를 들면 방앗간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삼포제 바로 비료가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밑줄 치겠습니다. 경작지를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별표 2개. 농노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권리입니다. 바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토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결혼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 영주가 보호까지도 해줘요. 하지만 이전 의무죠. 동그라미 1번 거주 이전엔 자유가 없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시설물 사용료 납부가 있었다는 점. 방앗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영주가 만들었었던. 동그라미 3번 각종 납세와 부역 같은 것을 노동력 같은 걸 막 갖다 바치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4번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동그라미 5번 결혼하면 혼인세, 그 다음에 죽으면 사망세까지 바로 각종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금 부담. 자, 동그라미 4번 인두세, 동그라미 5번 혼인세, 동그라미 6번 사망세 등 각종 세금 부담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